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2020년 그리고 네. 2021년 이때 나온 신조어들이 네. 아주 이 투자와 심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뭐 것들이 예를 있나요? 들면 영끌, 벼락거지, 동학개미운동, 또 서학개미운동. 핫했죠, 아주. 네, 아주 핫했던 용어죠. 네. 그런데 이런 심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투자하십니까? 친구가 투자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거 부러워서 나도 투자할래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심지어 동료 중에 투자해서 대박이 나서 회사를 그만둔 친구 있다. 그럼 이거 투자 안 하고 못 빼깁니다. 배 아파서 네, 가만히 배 못 아파서 있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맞아요.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벼락거지가 사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통한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자, 박종석 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렇게 남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소외되는 느낌,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용어를 심리학적으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것은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 혼자 뒤처지는 이런 소외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사실 이런 것은 자존감, 열등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폭등을 하면서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혹은 이 소외된 사람들 벼락거지라고도 하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의 이 소외감이 어떤 다른 투자, 되게 조급함으로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네. 조급함과 포모 증후군이 약간 트렌드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포모 증후군은 뭐 fear of missing out.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방금 좀 커닝 좀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포모 증후군은 특히 이제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좀 강박관념도 좀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왕따 당하기 싫어서 하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영향들을 많이 끼치고 있던가요, 실제로? 포모 증후군 때문에 이것도 열등감으로 시작하는 주식은 감정 투자를 많이 하죠. 감정 투자. 이성 말씀만 들어도 불안불안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성 투자, 합리적인 투자, 정보에 기관한 뭐 재무제표를 읽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 남들이 뭐 상한가 따라잡기. 네, 나도 늦기 전에 올라타야 된다. 오로지 감정과 충동, 불안에 휘말려서 하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비이성적이네요. 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포모 증후군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부러움, 질투, 불안감에서 시작되거든요. 사실 그럴 때는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굉장히 과하게 활성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편도체라는 게 두려움과 공포, 불안을 다스리는 우리 뇌의 기관이거든요. 편도체인가요? 네. 아미달라라고 하는데 편도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반도체랑 상관없죠. 그래서 이 편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이 불안으로부터 자기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성적인 내가 판단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스스로 돌아보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가계부 쓰고 일기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계부와 일기? 네. 그러면 그 자기 자존감이 좀 높은 분들은 이런 포모 증후군에 잘 안 빠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휘둘리지 않죠. 자존감도 중요한 요소네요. 네. 이 포모 증후군이 제 주변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감정 투자, 네. 요렇게 되는 게 위험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기 객관화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도체. 여기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내가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역시 낮은 자존감에서 기인된다라는 원장님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포모 증후군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기 객관화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 투자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하십시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투자 이야기 주식회사 여의주 소개민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상식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투자자가 꼭 챙겨봐야 할 지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교육 전문가 조재영 부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부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요. 지표들. 네. 사실 지표하면 좀 어려운 느낌 들고 맞아요.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 기사가 왜 의미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엮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경제신문들 특히 읽다 보면은 지표들 때문에 약간 읽다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알고 나면은 읽기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지표가 왜 기사에 나오지? 뭐 이런 질문들. 예. 네네네. 그럼 우선 제일 관심 많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가장 연관성이 깊은 지표 궁금하시죠? 어떤 건가요? 기사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네. 이 기사에서의 키워드는요. 수출 증가율입니다. 수출 증가율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그야말로 수출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한국 GDP의 70%가 무역이라고 해도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무역 국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코스피의 주요 종목들은 뭐 쉽게 표현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회사는 누굴까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8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수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SK하이닉스의 해외 매출 비중은요. 무려 놀라지 마세요. 네. 98%. 대부분이 그렇죠. 네, 수출이 수출이네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코스피는 당연히 이 시가총액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무엇으로 영업이익을 내느냐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지표가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뭐 이 두 회사 외에도 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IT, 또 자동차, 그리고 조선, 석유화학 어때요? 느낌상 딱 전부 다 어떤 종목이에요? 수출하는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수 종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통신이라든지 식음료, 뭐 이런 금융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워낙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이 수출 증가율과 코스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네. 꿀팁 하나 드릴게요. 알려주시죠.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 이거 알면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려주시죠. 네. 매월 1일에 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수출입을 관장하는 부서가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인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에는요, 매월 1일 날, 뭐 몇 년, 그 전월이겠죠. 몇 년 몇 월 수출입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그 보도자료로 매월 1일에 게시합니다. 이거를 딱 열어보면요. 네. 지난달에는 어느 섹터가 수출이 잘 됐고 어느 지역의 수출이 잘 됐고 지금 수출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아주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보시면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이 수출 위주의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지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역시 기사 한번 보시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반도체. 그렇죠. 그러면 이 반도체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는데 전 세계의 이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를 모아서 만든 지수가 바로 이 기사에 나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필라델피아가 붙을까요? 그렇죠. 뜬금없이. 네. 예. 왜 필라델피아냐면 이 지수를 만든 곳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때는 1993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네. 또 희한하게 그때를 2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합니다. 오. 근데 이 지수를 만드는 그 종목이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미국만? 네. 그래서 네. 결정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안 들어가. 어마어마하게 큰 반도체 회사지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주로 들어가 있냐면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SMC. TSMC 네. 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대만 회사이긴 한데 ADR이라고 해서 미국의 ADR이라는 것을 상장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ADR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함이 돼 있구나. 그다음 엔비디아 아시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요 회사는 조금 전문적인 회사인데 ASM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ASML 네덜란드 회사 아닌가요? 오, 맞습니다, 반도체? 맞습니다. 예.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찾아가서 그 반도체 장비를 꼭 우리한테 팔아달라라고 가서 회의도 하고 왔던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역시 네덜란드 회사지만 그 ADR을 미국 시장에 상장해놨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한 반도체 회사죠. 인텔. 인텔. 요 회사들이 주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비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지수를 구성하는 원칙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어디에 상장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미국. 미국 시장에. 네. 미국 회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 그 주식이 상장돼 있어야 되고요. 네. 시가총액이 한 100만 불 이상은 돼야 되고요. 100만 불 이상. 그다음에 발행 주식 수가 150만 주 이상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한 상위 30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마어마한 반도체 회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요 지수는요, 네.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SOX라는 티커로 불립니다. SOX. 예. 적어놓으시는 이런 자세 아주 바람직합니다. 예. 그래서 이 SOX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네. 반도체의 업황을 나타내는 아주 결정적인 지수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이 SOX 지수가 세계 경기를 한 3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영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지수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세계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도 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수. 관심 가지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 이렇게 지수를 보니까 쭉쭉쭉쭉쭉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자 중에서는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나머지를 그 SOX에 투자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SOX에는 삼성, SK 하이닉스가 없으니까 분산 투자 차원에서 이렇게 골고루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갈까요? 네. 자, 이제 좀 뜬금없이 넘어왔습니다. 네. 바로 BDI 지수라는 겁니다. BDI 지수? 예,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뭐죠, 이거는? 예, BDI는 운임 지수예요. 그러니까 해운업에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발틱 드라이 프라이트 인덱스입니다. 이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발틱 운임 지수라고도 하고요. 또는 발틱 건화물 지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컨테이너선은 뭔지 아시겠죠? 네. 근데 컨테이너선 같은 그 정확한 규격이 있는 배가 아니고요. 석탄이나 철광석 이런 것들은 왜 뉴스 같은 데 보시면요. 컨테이너 같은 데 실지 않고 그냥 배에다가 그 포장 없이 그냥 막 싣고 가잖아요. 네, 요 운임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벌크선. 그런데 이거 왜 의미가 있냐면 이 BDI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운임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운임이 많다. 그렇죠. 그러면 세계의 물동량이 많아지고 교역량이 많아지고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살아나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 무역 중심의 국가에서는 이 발틱 운임 지수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이 발틱 운임 지수는요, 1985년 1월 4일 운임을 1000포인트로 잡고 발표를 하는데요.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 발틱 운임 지수가 아주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제일 투자하면 좋은 업종들은 당연히 해운업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 이런 쪽은 굉장히 비전이 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DI 지수도 이 무역, 해운, 조선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 깊게 보면 좋은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음 지수는 뭘 볼 거냐면요. 이제 미국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요? 미국. 네. 자, 우리나라는 무슨 중심의 국가라 그랬죠? 수출. 수출 중심. 반면 미국은요, 수출 중심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미국은요, 우리나라의 한 3만 1,000불 정도 되는 1인당 GDP보다 훨씬 높은 약 6만 4천 불 정도의 1인당 GDP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인구수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5,200만 정도 되거든요. 네. 미국 인구가요, 3억 3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아주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수출이 그 나라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내수. 그렇죠. 내수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내수가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그 각 가정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돈이. 그렇죠. 수입이 네, 들어와야죠. 수입. 인컴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평균적으로 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낮은 편이에요. 네. 대부분 고용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본 기사처럼 미국에서는 바로 실업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경기 지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계속 채용을 하고, 반면에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쉽게 구조조정, 네.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실업률입니다. 좀 정확하게는요, 미국 노동부 통계국 사이트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네. 이게 최장 26주까지 준대요. 실업을 하게 되면. 이 실업수당을 얼만큼 더 새로 신청했느냐, 요거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 지수를 보면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건수가 높아지면 경기가 안 좋은 상황.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코로나 때 네. 미국의 실업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정말 거의 끔찍했었죠. 로켓처럼 올라가네요. 그럼 그때 S&P 500 지수는 네. 그야말로 폭락했겠죠. 네. 반면에 네. 이제 이 실업률이 회복이 되면서 S&P 500 주가 지수도 다시 사상 최고치를 구가하는, 그래서 완전히 반비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 S&P 500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요. 네. 또 다음 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럼 다음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기사 한번 보시죠. 네.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는 늘 원화 대비 달러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네. 요거는 뭐라고 하죠, 우리? 환율. 그렇죠, 환율이죠. 원화 대비 미국 달러의 환율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US 달러를 올라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를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로, 네. 일본 엔, 영국의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런 상대적으로 굉장히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 나라의 통화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US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냐, 요걸 보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없네요. 네. 안타깝지만 없고요. 심지어 네.
중국 위안화도 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 그래요? 그쵸.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거는 무려 57.6%를 차지하고 있는 게 유로입니다. 유로.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라는 뜻은 네. 글로벌하게 봤을 때 미국의 상대적 가치, 미국 통화의 네. 상대적 가치가 오른다 이런 뜻이고요. 뭐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 달러의 환율이 제일 중요하지만 네. 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달러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럼 이 달러 인덱스는 네. 어떨 때 사용이 될까요? 요거는 우리가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데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투자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바로 ETN 중에서 달러 인덱스에 투자할 수 있는 ETN이 있어요. 아, 보통 우리가 원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그쵸? 예, 그런데 달러 인덱스에 연동되는 ETN이 있습니다. 예, 신한 달러 인덱스 선물 ETN이라는 거 그거 딱 한 가지인데요. 네. 예, 요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당연히 미국 시장에도 달러 인덱스에 연동되는 ETF가 있는데요. 티커 하나 적어두세요. 알려주세요. UUP라는 UUP. ETF는 달러 인덱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나 더 할까요? 네, 예. 살펴보면요. 그러면 자, 금리 인상되고 인플레이션 되고 요런 거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원자재죠. 네. 원자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원유. 그렇죠. 원유죠. 원유에서 또 제일 중요한 유종 네. 바로 WTI 원유입니다. WTI는 네.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엇이라는 뜻이에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물론 WTI 외에도 영국의 북해에서 나는 북해산 브렌트유, 중동의 두바이에서 캐는 두바이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건 WTI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무 말 없이 네. 와 원유가 올랐대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WTI 값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특히 네. 어느 업종하고 가장 연관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아무래도 석유화학 그렇죠. 석유화학 쪽, 그다음에 정유업, 정유 이런 업종들하고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네. 모든 제조업에 사실 석유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쵸.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부양될 때는 이 WTI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경기가 침체기에는 역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WTI 가격도 하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에도 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도 이 WTI 가격에 대한 뉴스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지표들은 사실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알아보는데 너무너무 맞습니다.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네네. 같아요. 앞으로는 아마 신문 보실 때마다 네. 이 지수, 이 지표 나 이거 하면서 알아. 눈이 계속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욱더 이제 기자도 수월하게 잘 읽힐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재영 부사장님과 함께 투자자가 꼭 알아봐야 할 지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시고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